남해 바닷가 마을의 좁은 골목길. 비탈진 언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끝자락에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띈다. 바다국밥.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창문이 보인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작은 가게는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왔다. 윤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40대 중반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은 뒤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제 밤부터 우려낸 육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뚝배기에 국자로 떠서 맛을 본다. 좀 더 끓여야겠네.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는 민주가 잠든 채 뒤척이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요즘 대학 입시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지만 레슨비가 만만치 않다. 윤희는 조용히 민주의 이불을 덮어주고는 부엌으로 돌아간다. 여보세요, 윤희 씨. 오늘도 국밥 10그릇 부탁해요. 새벽 6시. 근처 공사장에서 첫 전화가 온다. 일꾼들 아침 도시락으로 주문하는 것이다. 윤희는 능숙하게 일회용 용기에 국밥을 담고 김치와 깍두기를 함께 포장한다. 배달은 민주가 학교 가기 전에 해준다. 엄마, 나 학교 가야 해. 민주가 세수를 마치고 나온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똘똘한 눈매가 어머니를 닮았다. 배달 먼저 하고 가렴. 윤희가 준비해둔 국밥 상자를 가리킨다. 민주는 투덜거리면서도 익숙하게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혼자 남은 윤희는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한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김치와 깍두기를 썬다. 돼지고기를 삶아 건져내고 그물에 우거지와 콩나물을 넣어 끓인다. 모든 것이 손에 익은 동작들이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15년 동안 이 작은 가게 하나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첫 손님이 들어온다. 마을 이장인 박 씨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간다. 어서 오세요. 뜨거운 걸로 드릴게요. 윤희가 뚝배기에 밥을 담고 끓는 국물을 붓는다. 김치와 깨짚을 곁들여 상을 차린다. 맛있어요. 역시 이 집 국밥이 최고야. 박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일할 힘을 준다. 손님이 나가고 나면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온다. 어부들, 상인들, 회사원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 작은 국밥집을 찾아온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북적인다. 좁은 공간에 8개의 테이블이 모두 찬다. 윤희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까지 한다. 숨가쁜 시간이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민주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면 윤희는 잠시 쉰다.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어 간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바라보던 그 바다다. 여보, 우리 민주 잘 크고 있지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저녁 무렵 민주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엄마, 오늘 시험 봤어. 피아노 실기 어땠어? 글쎄, 잘했는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다 어릴 때부터 배웠다던데. 민주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다. 윤희는 딸의 어깨를 다독인다.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한 거 엄마가 다 알아. 밤이 되어도 국밥집은 문을 닫지 않는다. 술 마신 사람들이 해장국을 찾아오고 야근하는 사람들이 든든한 한 끼를 먹으러 온다. 윤희와 민주는 밤 11시까지 가게를 운영한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내일 준비를 한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뭘, 이게 뭐가 고생이야. 우리 민주 덕분에 힘이 나는 걸. 윤희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웃는다.
작은 국밥집이지만 이곳은 그들 모녀에게 전부였다.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끓고 있는 곳이었다. 대학교, 음악과 연습실.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고 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지만 어딘가 어색하다. 옆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다른 학생의 연주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민주야,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교수가 지적한다. 그리고 페달링도 부자연스러워. 기초가 부족한 게 느껴져. 민주는 고개를 떨군다. 늦게 시작한 피아노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5살부터 피아노를 쳤지만 민주는 고등학교 때 혼자서 독학으로 시작했다. 교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가 간신히 말한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재능이 있어야지. 교수의 말은 냉정했다. 음악은 취미로 하는 게 어때? 전공하기엔. 말끝을 흐린다. 연습실을 나온 민주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는다. 눈물이 핑 돈다. 어머니가 밤낮 없이 일해서 모아준 등록금이 아깝다. 국밥집에서 배달을 하며 모은 용돈으로 피아노 학원비를 냈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는 정말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괜찮아? 옆에 누군가 앉는다. 같은 과 선배인 지혜다. 교수님 말씀 들었어.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음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저는 정말 늦게 시작해서. 민주이 중얼거린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방법은 있어. 지혜의 제안으로 민주는 피아노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주말마다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용돈을 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성실한 만큼은 인정받는다. 선생님, 이 곡 어떻게 쳐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민주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다. 대학교 4년이 흘렀다. 민주는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쇼팽의 즉흥한 상곡을 선곡했다. 며칠 남지 않은 연주회를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민주야, 연주 잘했어. 연주회가 끝난 후 교수가 말한다. 하지만 음악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 거야. 다른 길도 생각해봐.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가슴이 아프다.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졸업 후 민주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다. 피아노 학원, 음악 관련 회사, 심지어 일반 기업까지. 그 중에서 광고회사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음악 전공이시군요. 저희 회사에서 배경음악 작업도 하거든요. 관심 있으세요?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작은 회사지만 분위기는 자유롭다. 민주는 광고, 배경음악을 편집하고 때로는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기도 한다. 음악과 완전히 관련 없는 일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새로운 직원이 있었다. 이선우. 마케팅팀 대리로 입사한 그는 친근한 성격에 유머 감각까지 갖춘 매력적인 남자였다. 민주 씨는 피아니스트셨군요. 대단해요. 선우가 민주의 이력서를 보며 말한다. 아니에요. 그냥 전공했을 뿐이에요. 민주가 겸손하게 답한다. 그래도 멋있는데요? 언젠가 연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선우의 말에 민주는 얼굴이 붉어진다. 점심시간마다 선우는 민주를 챙긴다. 민주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다. 선우는 좋은 말만 한다. 민주 씨는 정말 성실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도 만나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 선우는 항상 배려심이 넘친다. 추우시죠? 제 코트 입으세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어느 날 선우가 말한다. 민주 씨, 저희 어머니께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저를요?
네. 제가 자꾸 민주 씨 얘기를 해서요.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연애인가 싶다. 선우의 어머니는 점잖고 우아한 분이었다. 민주 양, 우리 선우가 많이 좋아해요. 아, 네. 민주는 어색하게 답한다. 음악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멋있네요. 우리 선우도 예술적 감각이 있거든요. 몇 달 후 선우가 프러포즈했다. 민주야, 나와 결혼해 줄래? 식당에서 갑작기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내민다. 민주는 놀라서 멍하니 바라본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네. 어느새 입에서 대답이 나온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선우가 모든 걸 알아서 했다. 신혼집도 제가 구해둘게요. 민주야는 그냥 예쁘기만 하면 돼요. 달콤한 말들이 계속된다. 결혼식 날, 윤희는 딸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우리 민주, 정말 예쁘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민주도 덩달아 눈물이 난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엄마, 걱정 덜었어. 신혼 초기는 행복했다. 선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민주를 아꼈다. 하지만 결혼 1년 후 선우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좀 쉬면서 다른 일을 찾아볼게. 민주는 걱정됐지만 남편을 믿었다. 선우가 회사를 그만둔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다닌다고 했지만 요즘엔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민주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여보, 면접은 어떻게 됐어? 민주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직 연락 안 왔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라고. 선우가 리모컨을 누르며 대답한다. 그래도 계속 알아봐야지. 알았어. 알았어. 잔소리 좀 하지 마. 선우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다. 결혼 전에는 늘 부드럽고 다정했는데 이제는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는 남편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어느 주말 선우가 갑자기 말한다. 민주야, 장모님 가게 한번 가볼까? 엄마 가게? 왜? 그냥 궁금해서.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민주는 선뜻 좋다고 답한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고맙다. 바다국밥에 도착하자 윤희가 반갑게 맞는다. 어머, 선우야, 어서 와. 장모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죄송해요. 선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뭘, 사위가 오는데 바쁠 게 어디 있어. 자리에 앉자. 국밥 끓여줄게.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북적인다. 선우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관찰한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윤희가 혼자서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본다. 장모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익숙해져서 괜찮아.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정도 와요? 선우가 묻는다. 글쎄, 세어본 적은 없는데. 바쁜 날엔 100그릇도 넘게 나가지. 그럼 매출이 꽤 괜찮으시겠네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민주가 불편해한다. 여보, 그런 걸 왜 물어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우가 말한다. 장모님 가게 생각보다 잘 되네. 응. 동네에서 유명해. 그런데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민주는 남편의 제안이 반갑다. 정말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며칠 후 선우가 다시 말을 꺼낸다. 민주야, 나 장모님 가게 도와드리러 가볼까 생각 중이야. 진짜? 고마워. 엄마 혼자 하시느라 힘들어 하셨는데. 그런데 요즘 고기값이 너무 올랐다더라고. 원가, 절감,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선우는 다음 날부터 바다국밥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치우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윤희는 사위가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했다. 선우야, 고마워.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
당연한 일이에요. 장모님, 가족인데요. 선우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답한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선우가 가게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장모님, 요즘 고기값 장난 아니던데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고기를 줄이면 맛이 변하는데 손님들이 그 정도 차이는 못 느낄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갸웃한다. 30년 가까이 국밥을 끓여온 경험으로 봤을 때 고기의 양을 줄이면 국물 맛이 확실히 달라진다. 하지만 선우의 말도 틀린 건 아니다. 요즘 재료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생각해 볼게. 윤희가 애매하게 답한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하다. 제가 고기 납품업체 알아보고 있어요. 더 싼 곳 찾으면 원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선우가 새로운 업체를 소개했다. 여기가 기존보다 30% 저렴해요. 윤희가 고기를 확인해 보니 확실히 질이 떨어진다. 이건 좀, 장모님, 요즘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적당히 타협해야죠. 결국 윤희는 선우의 말을 따랐다. 사위가 가게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했다. 사장님, 오늘 국밥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30년간 지켜온 맛이 변한다는 건 국밥집에는 치명적이다. 그날 밤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고기를 원래대로 바꿔야겠어. 손님이 맛이 다르다고 하네. 에이, 그냥 기분 탓일 거예요. 며칠 더 써보세요. 하지만 불만은 계속됐다. 윤희 씨, 국밥 맛이 예전 같지 않네. 뭔가 국물이 싱거워진 것 같아. 윤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재료 창고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다. 고기 포장지에 적힌 업체명이 선우가 말한 곳과 달랐다. 이상하네. 윤희가 중얼거린다. 영수증을 뒤져보니 가격도 선우가 말한 것과 다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되어 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든다. 그날 밤 윤희는 선우를 불렀다. 선우야, 고기 업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네. 뭐가 궁금하세요? 영수증이 좀 이상해서. 윤희가 서류를 내밀자 선우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아, 그거요? 업체에서 실수한 것 같네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선우가 서둘러 말한다. 그래? 그럼 내일 다시 얘기해 보자. 윤희는 일단 그렇게 넘어갔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은행에서 온 서류를 정리하던 윤희는 깜짝 놀랐다. 가게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는 계좌로. 이게 뭐지? 윤희가 혼잣말한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가게의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 서류들이 섞여 있다. 윤희의 이름이 아닌 이선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손이 떨린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선우야. 윤희가 선우를 부른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집에 갔다. 민주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망설인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게가 자신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다. 선우를 믿고 싶었지만 계속 쌓이는 의혹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새벽 3시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민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온다. 네, 딸입니다. 의식은 되찾으셨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에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쓰러지다니. 어머니께서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셨나요? 간호사가 묻는다.
글쎄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병실로 들어가자 윤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인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주가 다가가며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민주야, 미안해. 괜히 걱정 끼쳤네. 윤희 목소리가 힘없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아프면 제가 챙기는 거 당연하죠. 민주가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는다. 그런데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윤희는 잠시 망설인다.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게 뭔데요?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민주가 간절하게 말한다. 선우가 가게 일에 관여하면서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이상한 일이요? 재료비 명목으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영수증이 맞지 않아. 그리고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민주가 받아서 보니 가게의 명예 변경 관련 서류들이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 선우가 처리한다고 했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선우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민주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분명히 가게 소유권을 선우 명의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서명이 위조된 것 같다. 평소 어머니 글씨체와 다르다. 엄마, 이 서명 언제 하셨어요? 서명. 나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윤희가 의아해한다. 그럼 이게 민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린다. 선우가 들어온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다. 선우 씨. 윤희가 선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여보, 어떻게 알고 왔어? 민주가 묻는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 보호자 연락처에 내 번호도 있잖아. 선우는 윤희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장모님, 무리하지 마세요. 가게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윤희의 얼굴이 굳는다. 선우야,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민주가 일어선다. 왜?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엄마가 쉬셔야 하니까. 복도로 나온 민주는 선우를 마주본다. 여보, 엄마한테서 들었는데 가게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 무슨 문제? 선우가 태연하게 답한다. 명예 변경 서류 말이야. 엄마가 서명한 적 없다는데? 민주가 서류를 내민다. 선우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한다. 아, 그거? 세무상 문제 때문에 임시로 처리한 거야. 임시로? 엄마 동의 없이? 장모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아서 한 거지. 나쁜 뜻이 아니야. 선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인다.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래도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알아? 민주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다 장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나를 위해서? 윤희가 병실 문을 열고 나온다. 링거 꽂은 손으로 벽을 짚고 서 있다. 엄마, 들어가 계세요. 민주가 부축한다. 선우야, 솔직히 말해줘. 내 가게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윤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장모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게 내 이름 없애고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윤희의 목소리가 커진다.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본다. 선우의 표정이 변한다. 더 이상 다정한 사위의 모습이 아니다. 장모님, 현실을 좀 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가게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이젠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때예요. 뭐라고? 윤희가 황당해한다. 내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게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민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선우가 민주를 쳐다본다. 민주야, 내가 판단해봐.
장모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민주는 혼란스럽다. 남편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동의 없이 명의를 바꾸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 여보, 그래도 엄마와 먼저 상의했어야 해.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상해? 장모님이 이해하실 것 같아? 선우의 목소리가 차갑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라는 거야? 윤희가 화를 낸다. 바보는 아니지만 사업적 마인드가 부족하시죠. 선우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다. 그때 민주가 깨닫는다. 이게 남편의 진짜 모습인 것을. 지금까지 보여준 다정함은 모두 연기였다. 가게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여보,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어?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목적? 뭔 목적? 우리 집 가게.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야? 선우는 잠시 침묵한다. 그러더니 싸늘하게 웃는다. 민주야, 현실을 봐. 내 월급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겠어? 이 가게라도 있어야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야? 충격이었다. 결혼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사랑한 건 맞아. 근데 사랑만으로는 못 살잖아. 윤희가 벽에 기댄 채 흐느낀다. 평생 잃고 온 가게를 딸의 남편이 가져가려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선우야, 당장 가게에서 손 떼. 민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손 떼라고? 이미 내 이름으로 다 처리했는데. 선우가 비웃는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신고할 거야. 신고해봐. 장모님이 서명한 서류가 다 있는데. 선우가 여유롭게 답한다. 민주는 주저앉을 것 같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을 줄 몰랐다. 여보, 정말 이럴 거야? 민주야, 이젠 내가 결정할 때야.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말끝을 흐리며 선우가 돌아선다. 내가 이 가게 팔아버리면 끝이야. 그것도 선택이고. 그리고는 유유히 걸어간다. 복도에 윤희와 민주만 남았다. 어머니는 링거 스탠드를 잡고 서 있고 민주는 그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30년간 쌓아온 어머니의 삶이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엄마, 민주가 어머니를 부축한다. 민주야, 미안해. 엄마가 사위를 제대로 못 봤네. 윤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니에요. 저도 못 봤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다. 어떻게든 어머니의 가게를 지켜야 한다. 어머니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병실로 돌아간 윤희는 침대맡 서랍을 연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낸다. 민주야, 이거 뭐예요? 엄마가 가게 시작할 때부터 적어온 거야. 모든 거래, 내역, 손님들 이야기, 레시피까지. 민주가 수첩을 받는다.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수첩이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야. 그날 밤 민주는 수첩을 들여다보며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가게를 지킬 수 있을까? 선우와 맞서 싸울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제 정말 혼자서 해결해야 할 때다. 변호사님, 정말 승산이 있을까요? 민주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입원한 지 일주일. 그동안 선우는 가게 출입을 금지시켰고 심지어 자물쇠까지 바꿔버렸다. 변호사 김태민은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 서류상으로는 어머님이 서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위조예요. 엄마가 절대 그런 서명 안 하셨어요. 위조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체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김태민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쉰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다른 증거가 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녹음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통화 녹음요? 민주의 눈이 번뜩인다. 혹시 남편과 통화하신 적 있나요? 가게 관련해서. 민주는 생각해 본다. 지난주 선우와 전화로 다퉜던 기억이 난다. 그때 녹음기 앱이 켜져 있었을 수도 있다. 잠깐만요. 민주가 핸드폰을 뒤진다. 있어요. 녹음 파일 하나가 있다. 재생해 보니 선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야, 가게는 이미 내 거야. 장모님이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는 내 소유라고. 여보, 그래도 엄마께 양해는 구했어야지. 양해? 내가 팔아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뭔 양해? 김태민의 표정이 밝아진다. 이거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게를 강탈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네요. 정말요? 이걸로 이길 수 있어요? 충분한 증거예요. 바로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명예 변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우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번째 변론 기일.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섰다. 윤희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억지로 나왔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딸과 결혼한 후 계획적으로 가게를 탈취했습니다. 김태민이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 통화, 녹음에서 피고는 스스로 가게를 강탈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선우의 변호사가 반박한다. 재판장님, 원고는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사위에게 가게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녹음 내용은 일시적인 감정 다툼일 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민주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결혼도 가게 때문에 한 거고요. 재판장이 정숙하라고 말한다. 윤희가 증인석에 선다. 재판장님, 저는 가게 명의를 바꾼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하다. 어머님,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선우 측 변호사가 묻는다. 네, 확신합니다. 30년간 제 서명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는데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위가 했을 거예요. 다른 누가 있겠어요. 윤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인다. 선우가 증인석에 선다.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다. 재판장님, 저는 장모님을 도우려고 한 일입니다. 혼자서 가게 운영하시기 힘들어하셔서 제가 대신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명예 변경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김태민이 반대 신문한다. 물론입니다. 구두로 동의해 주셨어요. 구두로요? 그럼 증인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저희끼리만 있었습니다. 김태민이 통화 녹음을 재생한다. 법정에 선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내가 팔아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선우의 얼굴이 굳는다. 피고는 이 통화에서 가게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우려는 사람의 말입니까? 김태민의 추궁이 날카롭다. 그건 감정적으로 한 말입니다. 선우가 변명한다. 감정적이라고요? 남의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하는 게 감정적인 표현입니까? 민주가 증인석에 선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말한다. 재판장님, 제 남편은 처음부터 가게를 노렸습니다. 결혼 후 실직하자마자 가게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료를 바꾸고 원가를 절감한다면서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몰래 명예 변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과장하는 건 아닙니까? 선우 측 변호사가 묻는다. 민주는 깊이 숨을 쉰다. 아니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낸다. 선우가 처리한 각종 계약서와 영수증들이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실제 거래, 내역과 가게 장부가 맞지 않습니다. 김태민이 서류를 분석해서 설명한다. 재판장님, 피고는 체계적으로 가게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고기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고 차액을 챙겼어요. 선우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민주가 최후 진술을 한다. 재판장님, 이 국밥집은 제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30년 가까이 일궈오신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는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전 재산을 제 남편이 훔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진다. 가정도 사랑도 모두 속임수였어요. 처음부터 가게가 목적이었습니다. 민주가 선우를 바라본다. 선우는 고개를 돌린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끓인 국밥으로 손님들을 대접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서 가게를 빼앗는 것은 인생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제발 어머니의 가게를 돌려주세요. 그게 정의입니다. 법정에 긴 침묵이 흐른다. 재판장이 입을 연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특히 통화 녹음은 결정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2주일 후 판결이 나왔다. 원고, 승소. 피고는 가게 명의를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을 나오며 민주는 어머니와 포옹한다. 엄마, 이겼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윤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승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고 선우는 항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져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 앞에 섰다. 자물쇠가 채워진 문, 꺼진 간판. 한 달 전만 해도 김이 모락모락 나던 곳이 이제는 차갑기만 하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주가 묻는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해낸 거 아니야? 윤희가 딸의 어깨를 토닥인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우리 둘이잖아. 윤희가 미소를 지으며 가게 문을 바라본다. 곧 다시 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게를 다시 열고 손님들을 되찾고 어머니의 꿈을 지켜나가는 일.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선우는 더 이상 법적 수단이 없었고 마지못해 가게 열쇠를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이게 뭐야? 민주가 중얼거렸다.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없어졌고 주방 기물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벽에 걸려있던 어머니의 앞치마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윤희가 민주 뒤로 들어온다. 자신이 30년간 가꿔온 공간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엄마. 민주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싼다. 괜찮아. 윤희가 조용히 말한다. 처음에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때도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민주는 가게 안을 둘러본다. 그래도 건물과 가마솥은 그대로 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아있는 것이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 힘들 텐데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날부터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재정비에 매달렸다. 먼저 청소부터 시작했다. 쌓인 먼지를 닦고 거미줄을 치우고 바닥을 걸레질했다. 하루 종일 청소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민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 윤희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민주의 손은 이미 물집투성이었다. 평생 피아노만 쳤던 손으로 하는 육체 노동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2주일 만에 청소가 끝났다. 이제 가구와 기물을 새로 들여야 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법정 비용과 병원비로
저축은 거의 바닥났다. 중고로라도 구해야겠어요. 민주가 중고거래 앱을 뒤진다. 민주 씨, 가게 앞에서 누군가 부른다. 나가보니 예전 단골 손님인 박 이장이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가게 다시 여시는 거예요? 네, 준비 중이에요. 박 이장이 가게 안을 둘러본다. 이거 다 새로 해야겠네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할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데서 중고 테이블 좀 구해다 줄게요. 싸게. 며칠 후 박 이장이 정말 테이블 4개를 가져왔다. 낡긴 했지만 쓸만했다. 이장님, 얼마예요? 됐어요. 그냥 다시 국밥 맛있게 끓여주세요. 소식이 퍼지자 다른 단골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어구점 사장이 의자를 가져오고 슈퍼 아주머니는 그릇들을 내놨다. 윤희 씨 힘들 때 우리가 도와야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다. 한 달 만에 가게다운 모습을 갖췄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다. 국물 맛을 되찾는 것. 윤희는 30년간의 노하우를 민주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민주야,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해.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나중엔 약불로 우려내야 해. 네, 엄마. 그리고 고기는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데워야 잡냄새가 안 나. 매일 새벽 4시부터 국물을 끓였다. 처음엔 맛이 영 나지 않았다.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깊이가 없었다. 엄마, 언제쯤 제대로 될까요? 조급해하지 마. 맛은 시간이 만드는 거야. 보름 만에 어느 정도 맛이 잡혔다. 완전히 예전 맛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먹을 만한 수준이다. 이제 문 열어볼까요? 민주가 제안한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열겠어요? 재개장 첫날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다. 바다국밥, 정성으로 끓인 집밥 같은 국밥.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구였다. 첫 손님은 박 이장이었다. 오늘 개장이라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내놓는다. 박 이장이 한 숟가락 떠서 맛본다. 잠시 침묵. 민주는 가슴이 쿵쾅거린다. 예전 맛이랑은 좀 다르네요. 민주의 얼굴이 굳는다. 하지만 이것도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몇 명 더 왔다. 모두 단골들이었다. 윤희 씨 딸이 하는 거지? 네, 어머니랑 같이요. 힘들었겠네. 그래도 다시 열어줘서 고마워. 하루 매출은 15만 원이었다.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래도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민주야, 첫날 치고는 괜찮아. 윤희가 격려한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손님이 줄어들었다. 맛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국물이 예전만 못해. 뭔가 부족해. 쓴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좌절했다. 엄마, 제가 못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윤희가 다독인다. 하지만 손님들이 안 와요. 기다려봐. 진짜 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느 날 저녁,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차림이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다. 민주가 국밥을 내놓자 그가 후루룩 먹기 시작한다. 이내 그릇을 비운다. 더 주세요. 네? 한 그릇 더요. 맛있어요. 그날 그 남자는 국밥 3그릇을 먹고 갔다. 사장님, 내일도 올게요. 이런, 국밥 오랜만에 먹어봐요. 민주는 기뻤다. 맛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남자는 정말 매일 왔다. 그리고 동료들을 데려왔다.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 집에서 먹던 맛이야.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가게는 예전의 70% 정도까지 손님이 돌아왔다. 맛도 점점 나아졌다. 민주의 손맛이 익어가는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한다. 민주야, 이제 내 국밥이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든 것과는 달라. 하지만 내만의 맛이 있어. 윤희가 미소를 짓는다. 정말요? 응. 더 부드러워. 조금 더 따뜻해.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만의 맛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밤늦게 설거지를 하며 민주는 생각한다. 지난 석 달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맨땅에서 가게를 다시 일으켰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가게를 지켜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일 것이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아서 가게 밖으로 나가니 바다가 보인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인다. 저 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니가 30년을 버텨온 것이다. 이제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주가 혼잣말한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다. 가게를 다시 연 지 석 달이 지났다. 이제 하루 매출이 예전의 80%까지 회복되었다. 민주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지켰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고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쏟았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맛있네요. 건설 현장 아저씨 김 씨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그는 민주가 가게를 다시 연 첫날부터 매일 와주는 고마운 손님이었다. 감사해요. 내일도 맛있게 해드릴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틈에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 앞 평상에 앉는다. 엄마,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 예전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 윤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우리 둘이 함께 하니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바다국밥이구나. 돌아보니 선우였다. 석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에 민주는 몸이 경직된다. 뭐 하러 왔어? 민주가 차갑게 말한다. 내 아내가 일하는 곳인데 구경 못 와? 선우가 비웃듯 말한다. 행색이 말이 아니다. 수염을 기르고 옷차림도 지저분하다. 당신 아내 아니야. 우리 이혼 서류 작성했잖아. 아직 법원에 제출 안 했는데? 선우가 가게 안을 둘러본다. 와, 정말 열심히 했네. 그런데 장사 잘 되나? 윤희가 일어선다. 선우야, 우리 가게에서 나가줘.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 가게 일한 사람인데 일했다고 훔쳐간 거지. 훔쳐간 게 아니라 투자한 거죠. 덕분에 가게가 체계화됐잖아요. 선우의 뻔뻔함에 민주는 혀를 찬다. 투자라고? 우리 돈 빼돌리고 명예 도용한 게 투자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족인데. 선우가 테이블에 앉는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돈은 낼게요. 민주는 망설인다. 손님은 손님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줄 수는 없다. 우리 가게에선 안 팔아. 에이,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손님한테. 그때 김 씨가 들어온다. 오후에 간식으로 먹을 국밥을 사러 온 것이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민주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본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가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그분은 누구세요? 김 씨가 선우를 쳐다본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선우가 김 씨에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남편이에요. 남편? 김 씨가 놀란다. 아니에요. 민주가 급하게 부인한다. 이혼했어요. 이혼 서류를 아직 제출 안 했다니까. 선우가 끈질기게 말한다. 김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선우를 노려본다. 혹시 이 가게 망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망치다니요. 제가 왜요? 소문 들었어요. 가게 빼앗으려다가 법정에서 진 사람 맞죠? 김 씨의 목소리가 거칠다. 선우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런 소문은 과장된 거예요. 그냥 가족 간
오해였을 뿐이고. 오해? 명의 도용이 오해예요? 그때 박 이장도 들어온다. 오후 간식으로 국밥을 먹으러 온 것이다. 어? 이 사람 왜 여기 있어? 박 이장도 선우를 안다. 마을에서 소문이 다 났기 때문이다. 이장님까지 오셨네요. 선우가 어색하게 인사한다. 당신 여기서 뭐 해? 박 이장의 목소리가 차갑다. 그냥 아내 일하는 모습 보러 왔어요. 아내? 이미 끝난 사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법적으로든 뭐든 상관없어. 여기서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온다. 모두 선우를 아는 사람들이다.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저 사람 때문에 윤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 가게도 망가뜨리고.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선우가 변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지. 남의 가게 훔쳐가려 한 거. 민주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걱정된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손님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김 씨가 선우에게 다가간다. 젊은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장모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건데. 여기 또 와서 민폐야? 민폐라니요. 저도 이 동네 사람인데. 동네 사람. 웃기는 소리 하네. 동네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박 이장이 끼어든다. 선우 씨, 우리 마을에서는 환영받지 못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 윤희 씨 괴롭히지 말고. 선우는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한다. 알겠어요. 알겠어. 갈게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민주에게 말한다. 민주야,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없어. 민주가 단호하게 답한다. 왜? 사랑했던 사이잖아. 사랑이었으면 그런 짓 안 했겠지. 그때는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실직하고 스트레스 받고. 변명하지 마. 계획적으로 한 일이잖아. 민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인다. 김 씨가 다시 나선다. 자, 이제 그만 나가세요. 사장님, 장사 방해하지 말고. 장사 방해가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협박 아니에요. 윤희가 앞으로 나온다. 선우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장모님,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30년간 일궈 온 가게를 빼앗으려 했잖아. 그건 미안해요.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윤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손님들이 웅성거린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위가 됐을까? 겉만 번지르르 했나 보지. 윤희 씨랑 민주가 불쌍해. 선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일어선다. 알았어요. 갈게요. 하지만 민주야, 연락은 받아줘.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 민주가 고개를 돈다. 선우가 가게를 나간다. 문이 닫히자 손님들이 민주를 격려한다. 잘했어. 민주야. 저런 사람한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김 씨가 민주의 어깨를 토닥인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 이장도 말한다. 민주야, 이 가게는 운명이야. 살아남을 운명이고. 운명이요? 응.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니까. 진짜요? 응. 가짜는 금방 드러나고 망하지만 진짜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내. 너의 국밥이 그래. 다른 손님들도 맞장구를 친다. 맞아. 이 집 국밥은 진짜야. 정성이 느껴져. 윤희 할머니 손맛이 민주에게 전해진 거야. 민주는 눈물이 핑 돈다. 이 사람들의 따뜻함이 고맙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것 없어. 우리도 맛있는 국밥 먹고 있는데. 윤희가 민주에게 속삭인다. 보지? 진짜는 살아남아. 네, 엄마.
우리 가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지켜주니까.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간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장님, 내일도 올게요.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뭐려. 우리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간다. 가게 정리를 하며 민주는 생각한다. 오늘 선우가 왔을 때 정말 무서웠다. 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지켜줬다. 엄마, 우리 정말 운이 좋아요. 운이 아니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윤희가 어머니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말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고마워요. 맞아. 혼자는 아니구나 싶어.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며 민주는 간판을 올려다본다. 바다국밥. 작은 글씨지만 희망이 담겨 있다. 이 가게는 정말 살아남을 운명인 것 같다. 엄마, 내일은 더 맛있게 끓여볼게요. 그래. 우리 더 맛있게 해보자.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집으로 향한다. 뒤돌아보니 가게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내일도, 모레도 그 불빛은 계속 켜져 있을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윤희는 오늘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혈압도 정상이고 스트레스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 축하해요, 어머니. 민주가 진료실에서 나오는 어머니를 부축한다. 다 내 덕분이야. 윤희가 딸의 손을 꼭 잡는다. 우리 민주가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게 앞을 지난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인다. 지난 1년 동안 가게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더 나아졌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새 손님들도 많아졌다. 사장님, 김 씨가 가게 안에서 손을 흔든다. 어서 들어와요. 오늘 퇴원이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윤희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가게 안에는 윤희 할머니 완쾌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 이장과 김 씨,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 있다. 축하해요, 할머니. 이제 완전히 나으셨죠? 국밥 더 맛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진다. 윤희는 눈물이 핑 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박 이장이 말한다. 할머니 없으면 우리 이 맛있는 국밥 어디서 먹어요? 민주가 모두에게 국밥을 대접한다. 오늘만은 특별히 공짜다. 우와, 맛있다. 역시 이 집 국밥이 최고야. 민주도 이제 완전히 요리사네. 요리사라니요. 아직 멀었어요. 민주가 겸손하게 말한다. 무슨 소리야. 이제 내 솜씨가 내 것보다 나아. 윤희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윤희는 가게 앞 평상에 앉는다.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파도가 해변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 민주야, 여기 앉아. 윤희가 딸을 부른다. 이제 정말 안심이다. 뭐가요? 내가 이 가게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야. 이제 내 국밥이야. 윤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내가 만든 것과는 다르지만 내만의 맛이 있어. 정말요? 응. 더 따뜻해. 더 부드러워. 그리고 윤희가 잠시 멈춘다. 더 사랑스러워. 민주는 가슴이 뭉클하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맨손으로 가게를 다시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이 변했다. 엄마,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후회 안 해요? 피아노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는 거? 윤희는 잠시 생각한다. 후회? 전혀.
정말요? 음악도 좋지만 이것도 음악이야. 국밥이 음악이요? 그래. 끓는 소리, 국자 젓는 소리, 손님들 웃음소리. 다 음악이야. 윤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건 더 아름다운 음악이고. 민주도 웃는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좋아하게 됐다. 새벽에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런데 엄마, 선우 소식 들었어요? 들었어. 다른 도시로 떠났다면서? 네. 더 이상 여기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잘된 일이야. 그런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해. 윤희가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강해졌어요? 응. 예전에는 너무 착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주장도 하고 결단력도 있고. 민주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선우의 배신에 그냥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다. 가마솥에서 국물이 끓고 있다. 민주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본다. 오늘은 간이 딱 좋네. 민주야, 내가 끓인 국물 맛보면 항상 놀라워. 윤희가 뒤에서 말한다. 왜요? 정성이 느껴져.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 저도 끓일 때마다 생각해요. 이 국밥을 먹을 사람들 얼굴을. 그게 바로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사람들, 술 마신 후 해장국을 찾는 사람들, 혼자 저녁을 먹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작은 가게를 찾아온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맛있네요. 회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말한다. 감사해요. 또 오세요. 네. 여기 국밥 먹으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보람을 느낀다. 자신이 끓인 국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다. 민주와 윤희는 설거지를 하고 가게를 정리한다. 민주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했어요. 이제 내일 준비해야지. 윤희가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확인한다. 내일은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매일이 특별한 날이지. 민주는 그 말이 좋다. 매일이 특별한 날.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한 일상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며 민주는 간판을 올려다본다. 1년 전 새로 만든 간판이 이제는 정말 가게와 어울린다. 바다국밥, 정성으로 끓인 집밥 같은 국밥. 엄마, 우리 정말 잘 해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희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한다. 집으로 가는 길. 민주는 생각한다. 1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손님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음악이 뭔지. 음악이 뭔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요. 위로해 주는 거고. 윤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 그리고 내 국밥도 그런 거야. 제 국밥이요? 응.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위로해 주잖아. 민주는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한 음악이 사실은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피아노 건반 대신 국자를, 악보 대신 레시피를, 연주홀 대신 작은 국밥집을. 엄마, 고마워요. 뭘?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할 것 없어. 너는 내 딸이니까. 윤희가 딸의 손을 꼭 잡는다. 앞으로도 함께하자. 네, 엄마.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 민주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본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인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일 것이다.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서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국밥을. 이제 이것이 민주의 인생이고 음악이고 꿈이다. 뚝배기 속 국물이 끓는다. 그 위에 민주의 인생이 천천히 따뜻하게 익어간다. 눈물과 땀, 그리고 지켜낸 것들의 맛으로.